우리 유동원 본부장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물 마실 시간도 안 드리는 아니. 네, 저희 괜히 민망한데 사실 이제 그래요. 저희가 뭐 토론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내 주식 관점, 또 해외 주식 관점, 또 약간 채권 매크로 관점에서 우리가 시장을 다각적으로 조명해보자 뭐 이런 거지. 뭐 저희가 뭐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보니까 우리 싸운 적 있어요. 아니, 많은 구독자분들이 싸우길 네. 바라시는 것도 같아요. 자꾸 방송국 분들이 이거 네. 싸움을 조장하려고 그렇죠. 하는데 좀 싸워봐라 이렇게 자꾸 옆에서 쿡쿡 찌르시죠. 네. 우리 뭐 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스페셜 방송하는 거 아니셨어요? 아, 예. 그거 예고도 좀 할까요? 네. 아니 세상에 다음 주 월요일 날 8월 10일 광복절 쉬어야 광복절. 되는데 휴가가 있어요, 저. 이 그 방송국 이게 얘기해도 되죠. 방송국 놈들. 놈들. 아니 이건 고유명사잖아. 고유명사. 방송국 놈들이 방송을 잡아놨어.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 세 명이 그 아마도 개국 특집인 것 같아요. 네. 시간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연합 3시입니다. 연합뉴스 경제TV의 개국 방송. 개국 방송. 오후 3시부터 1시간이랍니다. 예, 다음 주에 월요일 날 저희 쉬는 날에도 일해야 되니까 그때 또 이어서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제가 할 얘기는 너무 많아요, 저는. 근데 지금 미국 시장 보면 채권 시장 정상 아니잖아요. 하루에 20bp씩 움직여. 미쳤어. 이게 정상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미국채 2년짜리 금리까지도 3% 내려오는 건 그건 정상이 아니다. 네, 말씀하셨죠. 바로 3.2 넘어갔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박정현 박사가 얘기했기 때문에 올라간 거죠.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7월 달에 나스닥이 13% 12% 올랐잖아요. 네. 근데 또 금리는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좀 걸고 넘어진 게 결국 나스닥 주가 올라간 것도 금리 빠져서인 거 아니냐. 아니라고 했죠, 제가. 네, 아니라고 하셨죠. 근데 저는 이제 걸고 넘어지고 싶었던 게 제가 봤을 땐 둘 다 좀 너무 과한 것 같다. 네. 금리도 너무 많이 빠졌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나스닥도 뭐 조금 조정받을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고 사실은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시장은 잘 버텨줬고 우리 그래서 본부장님 오늘 표정이 좋습니다. 부럽죠. 저는 표정이 나는 한국 시장에 저렇게 올랐으면 나도 이렇게 어깨심 빡 주고 뭐 주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아직 저는 쭈그러져 있는 상태고. 근데 채권 시장이 하루에 20bp씩 움직이는 이 상황이면 사실은 채권 시장 일정 수준 안정돼야 주식 시장도 탄력을 받고 갈 것 같은데. 밑으로든 위로든 계속 크게 움직이고 있어요. 채권 시장이 지금 혼돈 속에 있는 건데 이런 상황이면은 조금 숨고르게 하는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지 않는가.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지난주에 고용을 보면서 너무 많이 달렸다, 오해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실 두 가지인데 지난주에 그 미국 금리가 저점 대비 한 30-40bp 올라간 이유가 첫 번째는 연준의 피봇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해석을 했다. 긍정회로를 돌렸다. 왜냐하면 그렇죠.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 뭐 심지어 비둘기파적인 위원조차도 나와서 계속 물가 쪽에 포커싱 둬야 된다. 닐 카스카리 뭐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얘기했죠. 고용지표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얘기했고. 그리고 두 번째가 고용지표 보니까 뭐 좋았고 임금 상승 높았고 그래서 지금 결과론적으로 9월 FOMC에서 다시 75bp 자이언트 스텝의 가능성이 다시 한 70%까지 육박해서 올라와 버렸어요. 네, 68%. 네. 예.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9월 달에 75bp 이건 또 페드워치의 설레발이 아니냐. 저는 페드워치는 안 믿어요. 그거는 너무 설레발이라서. 네. 뭐 하루에 뭐 50%씩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건 뭐 신경 쓰지 마시고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똑같은 얘기 계속 하니까 좀 지겨우실 수 있겠지만 미국의 적정 금리 수준은 3에서 3.5% 사이다. 10년 국채 금리로. 그러면은 그보다 좀 짧은 기간은 그보다 더 낮아야 된다. 정도로 보고 있어서 뭐 저는 3.25, 3.5 가면 채권 사고 그 밑으로 떨어지면 안 사고 이 전략으로 계속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미 연준이 지금 75bp를 올리게 되면 지금 2.25니까 3%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은 그 이후에 0.5 올리더라도 3.5가 되는 거죠. 연말이 되면 0.25씩 올려도.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고점 수준에 다 도달하는 거죠, 연말에. 저는 미 연준의 금리가 3.5 정도까지 올리고 나면은 더 이상 올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수준으로서 저희가 CPI가
만돈만트로 그러니까 전달 대비해서의 숫자가 계속해서 0%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안 올라간다라는 가정을 잡으면 내년 상반기 2, 4분기가 되면은 CPI가 3.1%로 떨어져요. 내년이요? 네. 그러니까 만돈만트가 더 이상 안 올라간다고 치면 안 올라간다 치면 네. 그러면 이제 3.1%까지 떨어지는 거고 그게 아니라 여기 차트 있어요. 0.3%씩 올리는 걸로 계산을 하면 전월 대비 네, 전월 대비 요렇게 됩니다. 이 차트가 여기 나와 있듯이 0%씩으로 올리는 걸로 계산을 했었을 때 3.1이 되는 거고 그죠? 네. 0.3씩 올리는 걸로 하면 5.9가 되고 0.6씩 올라가는 걸로 하면 8.8 0.9면은 11.7 네. 이런 숫자가 지금 나온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0에서 0.3 사이 거라고 생각해요. 네. 예,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연말까지 한 4% 밑으로 떨어지는 건 보기 어렵다. 예, 이렇게 보고 있고 내년 연말까지 3% 밑으로 떨어지는 걸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년 연말까지 3% 위의 인플레이션을 볼 거다. 그래서 3% 위의 인플레이션을 계속 볼 때는 우리는 가격 정가가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 정가를 할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투자를 하면 정말 내년 연말까지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차이점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 요즘에 언론이나 뭐 유튜브 방송을 보면 지금이 닷컴 버블 시대하고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큰 하락장이 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저희는 지금 왜 그러냐면 그 얘기가 왜 나오고 있냐면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10년 마이너스 2년짜리가 40bp 마이너스까지 떨어졌어요. 그렇죠. 과거에 2000년 닷컴 버블 붕괴될 때가 딱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40bp를 뚫고 내려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왕창 깨지는 장이 시작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거기랑 비교를 하면서 지금이 경기 침체가 곧 올 것이니까 그걸 감안했었을 때 엄청나게 깨질 거다라고들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를 못합니다. 왜 동의를 못하냐? 우선 첫째는 그때는 시장이 정말 많이 올렸고 뭐 기억하시겠지만 나스닥이 285%를 갖다가 그 고점 올라갈 때까지 단 1년 반 만에 올렸었고 네. 예. 그 정도로 올린 것도 펀더멘털이 전혀 뒷받침되지 않았었고 그때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98년도가 피크였어요. 이게 나스닥이. 근데 99년, 2000년 다 깨졌어요. 근데 시장은 그 깨지는 EPS가 막 떨어지는데 여기다 대놓고 285% 올려버렸거든요. 예. 그게 거품인 거죠. 지금은 오히려 나스닥이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거의 35% 빠뜨려 놓고 여기서 반등을 한 상황인데 그 다음에 이익이 지금 2, 4분기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전혀 안 깨지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게 결론적으로는 이게 완전히 파이를 그대로 비교할 수 없는 타이밍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때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이 고용 환경 자체가 그러니까 실업률은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그 노동 참여율이라고 하죠. 예, 그때가 거의 67.2%까지 막 치솟았던 때예요. 그래서 정말 고용 시장의 화랑이라는 부분이 그냥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헤드라인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정말 화랑이었고 거기에 디플레이션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는 실적이 엄청나게 많이 깨졌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 있고 지금 노동 참여율이 얼마죠? 62.2인가? 뭐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리가 좀 많이 멀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임금 상승률은 그때와 비슷한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는 그렇게까지 또 과열이라고 생각하지는 또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적이 깨지는 모습이 나와야지 저희는 시장에 대해서 좀 더 비관적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번에 고점이 전 고점을 돌파를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지켜보면서 판단할 거고. 저는 그 지금 채권 시장도 좋았고 주식 시장도 좋았던 거 아니에요? 지난 7월 달 동안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게 결국 돈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야. 양방 시장이 같이 좋았던 건 돈이 넘치게 많았다. 아직도 돈이 넘치게 많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뭐 페드 보면 그 토탈 에셋 보면 거의 안 줄었어요. 조금밖에 안 줄었고 그 구조에서 살짝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지금 이 평화는 9월 20일 FOMC 전까지의 문제지. FOMC 하고 나서 그 다음 본격적으로 QT를 하는 상황이 오면 지금의 이 평화가 깨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그리고 또 하나 돈이 많기 때문에 고용률도 좋고 임금 상승률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은 거 아니냐. 그러면 9월 달부터 정말로 돈을 쬐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로 950억 달러를 진짜로 쬐기 시작하면 시장이 그때 가서 이거 우리 경험 안 해본 건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돈을 빼니까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950억 달러로 바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3조 달러 정도를 앞으로 5년 동안 줄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3년 동안 뭐 플러스 알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결국은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판단을 하겠죠. 만약에 금리가 너무 지금처럼 많이 떨어지면 당연히 긴축의 속도를 좀 높이면서 금리를 좀 올리겠죠. 그냥 감당 가능한 부분이니까. 근데 만약에 금리가 3.5% 이상 올라가기 시작한다. 10년을? 그러면은 또 긴축의 강도를 또 줄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는 미 연준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950억 달러로 늘릴 수 있는 타이밍 정도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금리가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생각해보다. 그러면 QT가 우리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니까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종의 역 YCC 작용을 하겠습니까? QT가? 아니요. YCC는 말 그대로 일드 커브 타겟팅이니까 말 그대로 이제 금리 자체를 어떻게 보면 타겟팅 하겠다는 거고 그냥 그 QT는 양적 긴축이어서 연준이 그동안 그 유동성을 공급했던 거를 그냥 회수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연준이 그동안 채권 매수 주체 중에서 지금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동안 채권 사주던 중앙은행이 채권을 안 사주고 오히려 만기 도래하는 거를 이렇게 그냥 만기 상환 받아가 버리면 수급상에서 장기 쪽 금리가 올라가는 요인이 생기지 않겠느냐라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해볼 뿐인데 QT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인가 한 차례 과거에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보면 아이러니한 게도 QT를 했었을 때에 일드 커브가 스팁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장기 금리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고 오히려 장기 금리가 하락하는 구조였어요. 왜냐하면 유동성이 빠지니까 이게 채권 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험자산 쪽에서 더 문제가 돼서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유동성이 채권 시장으로 갔기 때문에 오히려 중앙은행이 채권을 안 사주는 기간에 장기 금리가 하락하는 예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 연준이 가지고 있는 주머니에 채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맞긴 맞는데 그래서 이제 제 얘기는 QT 자체를 역 YCC라고 해석하는 거는 이권은 아니다. 당연히 그거는 아니겠죠. 시장 상황에 따라 얼마나 달릴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연준이 의도하면 역 YCC 같은 상황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연준이 의도하면 그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연준은 일드 커브 자체를 일본은 일드 커브 타겟팅을 하고 있죠. 걔네는 뭐 단기 쪽 금리하고 10년짜리 금리의 스프레드를 몇십 bp 유지하겠다라고 아예 정책으로 박아놓은 거고 연준은 그렇게 해놓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 연준의 기본적인 목표는 그냥 딱 하나입니다. 물가가 너무 높다. 근데 물가 높은 이유가 뭐야? 금리 많이 낮췄고 돈을 많이 풀어놨으니까 결국은 물가가 낮아지기 전까지는 금리도 올리고 돈도 흡수하겠다. 그냥 심플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상황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너무 심화된다던가 그게 금융기관의 금융 중개 기능을 억제한다던가 이러면은 이제 개입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자연스러운 시장이니까. 지금 2년물하고 2년물하고 10년물하고 비교하지 말고 3년물하고 뭐 5년이나 3년물하고 10년물하고 비교를 해보면 정말 많이 쪼그라들었어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도 심지어 10년 마이너스 3개월도 많이 쪼그라들어서 살짝 0% 터치를 했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서 0.25 정도 되는데 저는 이번에 이 상황에서 지금 법안 통과한 것들이 제법 있잖아요. 미국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통과했던. 지금 통과가 되고 있는 게 신재생 에너지 관련 그리고 반도체예요. 이 두 개 산업은 지금 중국이랑 계속 싸우고 있는 산업이란 말이죠. 지금 현재. 중국한테 패권을 안 잃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겠죠. 사실 펠로시 하원 의장이 도대체 왜 대만까지 가면서 그렇게까지 긁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럼 이제 중국이 어떻게 나올까요?
중국은 풀어요, 돈을. 네, 지금 그렇죠. 사회융자 총액이 6월달 최고치. 자, 그러면은 중국이 풀 때 미국이 타이트닝 할까요? 안 하죠. 왜 안 하냐면 중국이 풀면은 거품을 만들려고 할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더 이상 중국이 컨트롤 안 되는 수준 됐을 때 타이팅 들어옵니다. 미국이? 예. 그러니까 저는 중국 죽이려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 거품을 제대로 좀 키우는데 오히려 동조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이건 음모론이지만. 그러니까 음모론은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요. 왜 하냐면 아니, 저는 요즘 그 생각 하고 있어요. 당연히 사실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본을 죽일 때 어떻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본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미국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GDP의 규모로서 일시적으로 미국을 따라잡았었다라는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존심의 싸움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산업이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당연히 전기차. 네. 근데 사실 지금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는 삐까삐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중국이 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완전히 한 방 가게 하려면 반도체예요, 반도체. 엄청나게 투자가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이거는 이길 수 없는 산업이니까. 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을 지금 대항하는 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긴축할 수가 없어. 아니 근데 저는 산업 정책적인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뭐 어떻게 뭐 공격을 하고 고립한다는 거는 동의하는데 그거를 통화 정책까지 그 수단으로 같이 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 저는 음모론 통화 할 것 같아요. 정책뿐만이 아니라 아니 왜냐면 지금 재정 정책까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미국이 부채 비율을 140%까지 끌어올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중국은 그걸 견제를 하면서 자기네들은 올리는 속도를 낮춰놨단 말이죠. 네. 돈 안 풀었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서 자 봐라 우리가 더 잘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어필을 해놨단 말이죠. 작년에 오히려 타이트닝을 했었죠. 중국은. 그러면서 지금은 미국이 오히려 그러니까 싸움을 했다면 한번 카드를 돌렸을 때 졌어. 중국한테? 중국한테 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겨야지. 그래서 지금 GDP 성장률이 확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부채 비율이 떨어질 거예요. 미국이? 예, 미국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재정 푸는 부분 플러스 알파. 근데 이게 지금 재정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많이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지금 괴리가 많이 벌어져 있잖아.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 돈을 많이 쓰게 만들어야 되는 거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먼저 거품이 나와요. 거품이 먼저 나오게 되죠. 당연히 중국 쪽에서.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랑 미국이 다 긴축으로 가버릴 거냐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이제 중국 공부는 제가 여기서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중국 부동산 거래가 안 올라가요.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좀 어렵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근데 이렇게 하죠. 2분기 연속 여기 돈을 열심히 풀었는데도 이렇게 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중국에서. 여기서 멈추기가 힘들어요. 중국이 힘들죠. 멈추기가 힘들고 저가 이제 중국 상황들을 보면서 이거 이렇게 해놓고 미국이 금리 세게 올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최근에 약간 음모론인데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어쩔 수 없이 돈을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장률 5.5% 포기했다고 해도 지금 청년 실업자, 즉 대졸자들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1,400만이가 돼요. 1년에. 이거를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돈을 안 풀 수가 없고 실제로 6월 달에 사회융자 총액의 증가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 담당자들이 야 이거 중국 시장 좋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그 성장률이 안 나왔잖아요. 2분기 하나도 안 나왔는데 이번에 정치국 총회에서 별로 이렇게 부양하겠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이 지금 떨어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냉각된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의 한 조치가 지방 정부들로부터 내년도 발행할 채권 발행해라 막 이렇게 쏟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엑셀을 밟는 상황들이 왔다. 그래서 돈을 많이 풀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일부러 보조 맞춰주는 것처럼 미국이 한 번 해가지고 휘용청 한 번 하고 나서 미국이 세게 금리를 빡 때렸다. 그럼 중국이 좀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큰일 나요. 네. 자, 근데 그거를 지금 하면 안 큰일 나요. 왜냐면 지금 중국 정부 부채 비율이 아직까지는 뭐 거의 뭐 지방채까지 다 집어넣었을 때
80%, 90%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 지금 미국이 140%란 말이죠. 그거 하나 있고 두 번째 가계부채 비율이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여전히 아직까지는 뭐 80% 수준 이 정도밖에도 안 되고 중국이 여기에 또 지금 예대율이란 게 있잖아요. 네. 미국이 터질 때 예대율이 100% 근처까지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보니까 중국이 컨트롤 제법 잘했어요. 그래서 지금 또다시 80% 밑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79.6%까지 갔다가.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미국이 공격을 해봤자 중국 안 넘어져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번에 딱 경험을 했잖아요. 자금이 또 중국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또 보여버렸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월가 자금이? 월가 자금이. 그래서 지금은 항상 터트리려면은 제대로 키워놓고 터트리거든요. 그렇지. 항상 미국이 했던 방식이죠. 자, 제가 좀 말 좀 할게요. 이제 말 좀 해요. 두 분 좀 경청하려고 내가 지금 많이 기다렸는데 말씀이 끊기질 않아가지고. 자,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 연준의 긴축이 세게 안 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중국 아니요, 세게 안 갔다는 거라고 얘기 안 했죠 우리. 여태까지 계속 얘기했지만 3% 이상까지 끌어올린 걸 갖다가 반년 만에 했는데 그게 뭐가 긴축이 빠르게 안 갔어요. 제가 말하는 거는 3.5 이상 올리기에는 무리가 생긴다라는 거죠. 국가적인 신용 등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지금 GDP를 140%까지 부채를 발행을 해놓고 지금 경쟁하고 있는데 여기다 대놓고 금리를 3.5% 이상까지 끌어올렸다. 그러면 미국 큰일 날 수 있다. 자, 아까 미국 10년짜리의 적정금리가 3에서 3.5% 정도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것도 조금 의문스러운 게 왜냐하면 그 근래에 몇십 년 동안 미국 10년짜리가 3에서 3.5에서 오래 머문 적이 별로 없어요. 2008년 이후 없었죠. 거의 그냥 항상 그 이하였고 뭐 1%를 하회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3에서 3.5%가 적정금리라는 로직이 사실 저는 조금은 이해가 다 안 된다. 일단 요것부터 한번 좀 답을 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전에 2000년 닷컴 버블 붕괴됐었을 때 그리고 2007, 8년도에 붕괴됐었을 때 그때의 정부 부채 비율, 금리 했을 때 연간 이자 비용, GDP에 그 퍼센트지가 비슷한 수준에 가면 저는 거품이 터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때 터졌었으니까. 그렇게 역계산을 했었을 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높아도 금리가 3.5%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힘들다.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미 벌써 140%까지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3.5 넘어가면 힘들다가 아니라 저는 그 수준이 생각보다 낮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연준이 이미 얘기를 하잖아요. 2.5가 중립금리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중립금리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경기에 부담도 안 되고 도움도 안 되는 금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난 몇십 년을 보게 되면 한 번도 중립금리 수준 이상으로 금리를 올린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중립금리까지만 금리를 올렸어도 물가가 적당히 안정되어졌거든.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중립금리 이상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물가를 다스릴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번 주 수요일 날 물가가 나오긴 하지만 유가 때문에 좀 떨어질 거긴 하지만 9.1이면은 큰일 나고 8% 중후반이면은 괜찮은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제가 얘기해 드릴 거는 기본적으로 경제 펀더멘탈 중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가계가 어느 정도 튼튼하냐, 그죠? 가계가 얼마나 소득을 늘리고 있느냐, 그죠? 기업들이 얼마나 수익을 벌고 있느냐. 그게 결국은 금리를 감당해낼 수 있는 수준인 거죠. 정부를 빼본, 그죠? 민간이니까. 근데 또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임금 상승률이 7%란 말이죠. 그다음에 지금 기업들의 ROE는 20몇 %란 말이죠. 그렇다면 결국 감당 가능해낼 수 있는 금리 수준이 훨씬 높아졌다라는 얘기를 또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계속 말씀하시는 게 2.5% 미만이 적정금리다. 그게 왜 나오냐 이거죠, 그게. 아니. 2.5라는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라는 얘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는 미 연준의 입장에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는다 뭐하다 이 얘기잖아요. 그거는 인플레이션인 거고 경제가 감당 가능한 금리하고는 다른 얘기죠. 아니 왜 같은 얘기죠. 왜냐하면 왜 같은 얘기예요 그게? 2008년도에는 중립금리가 얼마였을 것 같아요? 얘기해 주세요. 아니 그 당시에는 제가 수치 찾아봐야 알겠지만 그 당시에 연준이 그 흔히 말하는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내놨던 금리 수준은 제 기억으로는 3.5 이상일 겁니다. 2008년도에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본부장님은
왜 3에서 3.5%가 적정금리라고 생각을 하냐고 말씀드렸을 때 닷컴 버블을 붕괴시키고 뭐 금융위기 왔었을 때 감당했던 그 수준이 그 정도였던 것 같다라고 말씀 주시는데 였던 게 아니라 그 정도로 계산이 나오는 예. 지금 그건 절대금리를 얘기하신 건 아닌 것 같고 그 예. 부채 비율 대비 이자율 됐을 때 그렇죠. 그 이자율을 정부가 어떻게 감당할 수 그렇죠. 있느냐 이거를 계산한 그러니까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나온 금리라고 한다면은 뭐 그거는 수긍할 수 있는데 네. 절대금리 수준을 보게 되면 분명히 2008년보다 그리고 네, 당연히 낮죠. 90년대보다 낮지. 지금의 중위금리는 훨씬 낮았을 거다라는 말씀을 그건 저는 경제 드리고 잠재 싶은 성장률이 거고. 떨어져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예. 네. 그래서 중립금리 수준 이상으로 연준이 금리를 지난 몇십 년 동안 올려본 적이 없는데 이제 막 중립금리에 왔고 그리고 전주말에 발표된 고용지표를 보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 듀얼 맨데이트 하나는 고용의 완전 고용화 하나는 2% 물가 안정인데 고용 실업률이 3.5%예요. 네. 그러면 고용지표를 금리 볼 이유가 올리겠죠. 있나요? 이거 전혀 왜냐하면 이거는 완전 완전 고용이니까. 얘는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거야 지금. 네네. 근데 네. 물가는 9.18%대야. 그러면 얘 하나 때려 잡아야죠 당연히 그렇죠. 지금. 아니 그래서 금리 때려 올리겠다고 잡는 하는 거를 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아 잠깐만 제가 오늘 말씀이 아직 안 끝나가지고. 아니 자꾸 제 말 얘기를 좀 빨리 하세요. 말 좀 빨리. 제가 네. 이빨이 좀 이래가지고 시간이 없는데 빨리 하세요. 아니 그래서 네. 제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금리 상승이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 갈 수 있고 중립금리 이상으로 가서 경기에 부담을 주는 수준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래, 당연하지. 얘기인데. 저는 심지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에 네. 제가 차트 계속 보여드리면서 이제는 낮은 금리 시대는 끝났다.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근데 3에서 3.5라는 거에서 지금 약간 논란이 있는 거죠. 지금 자,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네. 거는 3에서 3.5%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정부 부채 비율이 140%, 130% 이상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미국이 잘 컨트롤을 해서 과거에도 그렇게 해봤으니까 GDP 성장률이 명목상으로 굉장히 높고 거기에 따라서 부채는 안 늘어나는 상황이면 그게 130%, 120%, 100% 뚝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금리 더 올릴 수 있게 되죠. 아니, 그 근데-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이 차트를 보면서 채권 금리에 대한 수준이 적정한 게 뭐냐. 아, 어디 있나. 아무튼. 자, 그래서 차트를 보고 있으면 채권 금리가 움직이는 수준을 보고 있으면은 계속 옛날에 빠졌다가 중립으로 갔다가 올라가는 추세. 그래서 완전히 1980년대 피크 쳤고 좀 다시 쭉 내려와서 지금 이제 옆으로 기는 구간이 나왔고 앞으로는 채권 부채 비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올라갈 거라는 거죠, 금리가. 그렇게 여태까지 미 연준이 해왔고. 그래서 감당 가능한 금리는 부채 비율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근데 미국의 부채 비율이 지금 떨어질 기미를 안 보이고 있잖아요. 왜 안 보이고 있어요? 지금 명목 성장률이 10몇 %죠? 네. 네. 근데 부채가 지금 늘어나는 속도는 이제 확 떨어졌죠. 근데 이번에 지난주 발표된 IR를 보게 되면 결국 다시 정부 지출을 늘리는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정부의 지출 증가율이 줄어들긴 했죠. 그렇지만 성장률도 지금 같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명목 성장률은 물론 그렇긴 하지만 올해 이미 1, 2분기 성장률 마이너스고 실질 실질로. 성장률. 성장률. 네.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미국의 부채라는 거는 과거의 추세를 보게 되면 늘어나는 건 급하게 늘어났지만 떨어질 때는 기하급수로 떨어진 적은 없어요. 왜 없어요? 언제 미국의 부채가 언제 급격하게 떨어진 적이 있죠? 아니 부채 비율을 계산해 보신 거 차트 네.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부채 뭐 비율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떨어졌죠. 급격하게 예. 몇 년 만에 그럼요. 120%에서 30%까지 떨어졌어요. 언제요? 예? 1940년대 후반부터. 아니 1980년대하고 그러니까 자꾸 지금은 그렇게 상황이 다르죠. 뭐가 상황이 달라요? 아니, 지금은- 금리가 그때도 2.5%였고요. 네. 또 말씀을 드리지만 네. 왜 과거에 없었다고 얘기하세요? 있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렇게 따지면 당연히 없는 게 없었을 텐데 네. 1940년대 상황하고 지금 다를 거고 지금 주변을 아니 그래서 둘러싼 환경이- 잠깐만 그래서 하시고 싶은 얘기를 이게 무슨 해보세요. 얘기죠? 아니 본론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금리 타겟팅을 너무 낮게 한 건데 금리 타겟팅을 더 높게 해야 된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네. 3에서 3.5%라는 금리 수준도 충분히 버티기 어려운 금리 그렇지. 수준일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당연히 그래서 그렇게 버티기 생각하잖아요. 어렵다면 네. 네. 결론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아직까지는 지금 안 갔는데 그렇게 갈 네. 거고 네. 말씀하시는 거는 그게 가면은 이제 버티기 힘들기 때문에 경기에 네. 부담을 줄 거고 네. 결국은 기업 실적도 계속 좋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최근에 보게 되면은 미국도 3분기 이후에 기업 실적의 가이던스가 낮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네. 2분기까지 좋게 나왔지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5% 정도 되면 못 견딘다. 이제 모든 것들이 기업들도 못 견디기 때문에 실적도 떨어질 것이고 경기도 전차 침체로 갈 것이고 이 말씀을 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3.5까지는 버틸 수 있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오래. 아니 얘기를 하려고 하지 자꾸 중간에 아니 근데 아, 나는 그렇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요즘 계속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 그러면 제가 저도 진짜 궁금한 게 제가 있는데.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 뭐냐면 아니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세상인지 과거의 반복이 아니라면 새로운 세상이라면 그리고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고영 보면서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결론이 이거야. 돈이 너무 많아. 돈이 너무 많으니까 예를 들자면 3.5%가 되게 한계치일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돈이 많은 상황이면 계속 경기는 의외의 고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의외의 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별로 안 떨어지면서. 물론 내년쯤 되면 전년 대비는 떨어지겠지만 당연히. 그러니까 생각보다 늦게 떨어진다는 거지. 그러면 계속 연준도 세게 금리를 인상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채권 시장의 이 제3자로서 이렇게 보는 생각 왜 경기가 침체될 거라고 저렇게까지 확신을 할까? 채권 시장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미국 채권 시장은. 이게 출발이 뭐냐면 지금의 인플레를 절대 연준은 방치해서는 안 되고 방치할 수도 없다. 네. 그리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계속해서 금리도 높이고 유동성도 9월부터 흡수할 거다. 그거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나 충격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기업 실적도 마찬가지다. 그렇지.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우선은 지금 미 연준이 금리를 이렇게 빨리 올리니까 어쨌든 보시면은 원자재 가격이 급락을 했어요. 고점 대비해서 지금 30%씩 빠졌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의 그 예상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의 추가적인 하락폭은 현재 경제 상황의 페어 밸류가 계산을 했었을 때 지금보다 앞으로 30% 더 빠져야 된다. 40% 더 빠져야 된다.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금리를 여기다 대놓고 더 올려야 된다. 오케이, 파인. 올리는 거 정도가 뭐 지금 말씀하시는 거로 지금 아까 계산했었을 때 제가 3.5%라고 얘기하면 지금 2.25니까 1.25%나 더 올려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것보다 훨씬 더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건지 정확한지 잘 모르겠으나. 네.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니까 3.5까지는 괜찮다가 아니라 3.5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미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 자, 그 부담을 지금 국채금리가 이미 과거에 3.5% 살짝 찍었었죠. 계속 3% 이상에 있었을 때가 굉장히 좀 제법 있었단 말이죠. 그게 언제입니까? 2, 4분기예요. 그죠? 6월 달인가 예.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기업들의 깨졌나요? 그때 그 금리의 실적이 2, 4분기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그죠? 고용 임금 상승률이 거의 7%가 나왔어요. 기업 실적이 깨졌나요? 안 깨졌어요. 아니, 금리는... 자, 3분기 또 넘어갑시다. 네. 그러니까 지금 기업 실적은 제가 더 많이 보고 있겠죠? 예. 분명히. 그죠? 지금 계속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기업 실적이 깨질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네, 근데 지금 박사님 의견은 뭐냐면 이 상태의 그 금리 상태가 3.5에서 일종의 고공행진을 계속 진행해주면 지금은 안 깨졌지만 결국 시간이 심판을 할 것이다. 3.5를 못 견디니 깨질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그게 착시 효과가 있는데 뭐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가이던스에 대한 지금 착시 효과가 있어요. 자, 제가 작년 하반기 그러니까 말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영업 마진율, 특히 이 순이익 마진율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이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작년에 평균이 거의 뭐 12점 몇 %인데 이거를 올해는 12.6%로 더 올라갈 거로 계산하고 있다. 아니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1, 4분기, 2, 4분기 나오고 있는 숫자를 보면 12.3%로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진 폭이 고점이 13.2%였으니까 1%도 안 떨어졌어요. 근데 인플레이션은 엄청나게 치고 올라갔단 말이죠. 지금 상반기 내내 높았죠. 네. 근데 그 정도밖에 안 깨졌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지금 기업들이 엄청나게 펀디멘탈이 좋아지고 있다. 왜? 왜냐하면 컨솔리데이션을 워낙 많이 해서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들어갑니다. 네. 자, 3분기로 넘어가는데 왜 3분기가 문제가 되냐면 또 애널리스트들이 너무 높게 봤어. 뭘 네. 높게 봤냐? 순이익 마진율이 또 올라간다고 또 계산한 거예요. 네. 예. 지금 2, 4분기 숫자가 12.3%인데 3, 4분기가 12.7%로 올라간다고 지금 계산이 들어가 있었어요. 2, 4분기 실적 나오기 전에. 근데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가이던스를 죽이고 있죠. 그러니까 12.3%가 12.7% 올라가는 게 아니라 12.3%가 12.3, 12.4 정도로 갈 거다라고 지금 예측이 바뀌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예측해야 되는 거는 3분기로 넘어갔었을 때, 실적이 발표됐었을 때, 가이던스를 준 거를 반영시켰었을 때 실질적으로 영업 순이익 마진율이 12.3%가 나올 거냐?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아니라 더 박살이 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12.3%보다 더 높게 나올 확률이 더 높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용자의 입장에서는 조금 보수주의를 지향을 해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일단 미국 시장 한 단계 이제 베어마켓 랠리가 일단락 된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 여기서 랠리가 더 나오면 그냥 랠리지. 그렇죠. 네, 베어마켓 랠리가 아니고 그냥 랠리인데 그래서 이제 뒷골을 딱 잡아당기는 게 뭐냐면 QT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안 됐고 그 QT를 했을 때 규모가 역대 본 것 중에 제일 크니 그거 경험을 9월 달에 한번 해봐야 된다. 그거 해고도 과연 멀쩡할까? 경기가 뭐 고용이라든가 이 경기 상황들이 멀쩡할 것이냐. 사실은 뭐 고용이나 이런 것들이 깨지면 그 다음에 결국 기업들의 실적도 좀 깨지면서 나올 수가 있겠죠. 완전히 안 깨지더라도 조금 훼손이 되겠죠. 그러면 시장의 생각이 달라지는데 의외로 또 9월 달에부터 QT를 한 거를 잘 견디면 오 괜찮네 이러면서 다시 랠리를 뽑을 수도 있으니까 9월 달에 변곡점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건가 그 고민은 조금 보수적으로 마음속에 담아두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좀 되게 격정적으로 오늘 저희가 하다 보니까 몇몇 분들은 좀 불편하다 하시네요. 네. 저희 오늘 조금 역대 가장 좀 세게 얘기를 했던 것 같긴 한데. 네. 네,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셋은 엄청 친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친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격정적인 또 토론을 할 수 있는 근데 게 아닌가 사실은 싶고. 오늘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또 예, 서로 그렇죠. 간의 입장에 대해서 매크로 차원에서의 그다음에 기업 차원에서의 이런 얘기를 다 배우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저희가 토론을 해서 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도 아니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도 아니고 수익률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중에 수익률 까라 그러겠는데요. 수익률로 까야 되나? 예. 까시죠, 여기도 그렇죠. 이분 예. 우리도 우리 박 박사님도 운용자시고 예. 저도 그러니까, 운용을 우리도 하고 예, 다 운용을 그렇죠. 하고 돈 있기 번 때문에. 사람이 위너죠, 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연말에 우리끼리 한번 까자고요. 깝시다. 뭐 그것도 모여서. 괜찮아요. 네, 그래서 저 꼴찌 하는 사람이 그 저녁 크게 한번 저녁 아니, 크게. 근데 네. 이게 기본적으로 기관에 따른 기대 수익률 차가 있으니까 절대 수익률 하면 안 되지. 오케이, 뭘로 해야 오케이 돼요? 받아줄게. 아니, 우리- 여기는 베타나 저기 우리 샤프 지수 보험사 넣어가지고 그렇게, 여기 보험이니까 샤프 지수 넣어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그 변동성 없이 꾸준히 좋아요. 수익을 내면 좋아요. 플러스 알파를 빵빵 주고 샤프로 점수를. 넣고 합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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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